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얘기입니다. 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개정이 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현재는 손익계산서가 영업이익 부분과 영업외 손익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개정될 IFRS 1118호에서는 손익계산서가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세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됩니다. 마치 현금흐름표와 유사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IFRS 개정된 내용은 2027년 1분기 사업보고서 공시부터 적용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가 3개년 숫자가 공시되므로 2027년 1분기 공시할 때 3개년 비교 재무제표에 개정 전 IFRS 기준 영업이익에서 개정사항 효과를 모두 조정하여 산출한 개정 후 IFRS 기준 영업이익을 추석 공시해야 하므로 2025년 올해부터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될 IFRS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1. 투자범주 손익을 정하고 2. 재무범주 손익을 정한 후 3. 나머지는 모두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영업의 손익 중 투자범주와 재무범주로 분류될 항목이 얼마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항목은 기타 영업수익, 기타 영업비용으로 하여 영업이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위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영업의 손익만 개정 후 범주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매출원가나 판관비에 포함된 영업 항목 중 일부도 재무범주로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투자범주와 재무범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범주로 분류되므로 그러면 투자범주와 재무범주로 분류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FRS 1118호에서는 투자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3번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범주로 분류한다. 동그라미 1번은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동그라미 2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동그라미 3번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범주 수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여기에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 수익, 그런 수익도 있을 수 있지만 외화 환산 수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외화예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외화예금에서는 이자 수익도 발생할 수 있지만 외화 환산 손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에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범주 수익과 비용에서 반가로 1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거는 이자 수익도 있지만 외화 환산 손익도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2번 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수익과 비용이니까 자산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후속 측정해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있고요. 밑에 반가로 3번에 자산의 취득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이것도 역시 투자 범주 수익과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의 동그라미 3번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투자범주로 분류하는 항목이 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러한 자산에서 이자 수익, 배당금 또는 임대 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공정가치 손익이 발생하면 모두 투자범주가 됩니다. 이때 이제 동그라미 3번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제조업 회사에서 토지, 공장 부지 그리고 건물, 공장 건물, 기계장치 등은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 창출 단위에서 CGU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자산과 어울려서 독립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다른 자산과 어울려서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이와 이제 반대로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투자 부동산은 예를 들면 임대를 주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일반적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비용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손상차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은 투자범주 수익과 비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범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범주 수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재무범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은 자금 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즉 대부분이 차입금입니다. 사채 대출금처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금 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1번은 자금 조달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범주이고, 재무범주에서 발생하는 재무범주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관련된 것은 모든 종류의 수익과 비용이 전부 다 재무범주의 수익과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동그라미 2번은 자금 조달에만 관련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즉 차입금이 아닌 일반 회사가 영업활동, 제품의 생산과 판매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활동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무범주에 해당하는 성격의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1번은 차입금을 말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일반 영업부채를 말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영업부채로 보시면 예를 들면 반가로 2번에 계약부채, 리스부채, 사후처리 또는 자산복구 관련 충당부채가 있지만 소송충당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관련해서는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부채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만을 재무범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밑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2번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중 재무범주는 동그라미 2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이 다음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리스 부채의 이자 비용, 그리고 순확정급여 부채의 순이자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확정급여 부채,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오로지 자금 조달에만 관련된 차입금이 아니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채이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앞으로는 재무범주의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무범주에는 두 그룹의 부채가 있는데, 하나는 동그라미 1번 오로지 자금 조달에만 관련된 부채, 즉 차입금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자금 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 즉 일반적인 회사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부채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것은 재무범주의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2025년에 특히 이번 이제 반기 결산이 6월 말 결산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5년에 준비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2027년부터 이 IFRS 18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상당 회사는 과거 3개년, 단기를 포함해서 과거 3개년 것을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부터 2027년대에 공시할 때 2025년 숫자도 포함돼서 공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2025년 반기부터 지금 당장 준비할 사항은 개정 과목 체계, 즉 COA를 세분화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단 왼쪽에 보면 2024년 현재에는 외화 환산이익이 대부분이 COA가 하나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외환산 이익은 영업의 손익, 빌로우와의 영업의 손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외환산 이익을 COA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로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외환산이익 영업범주를 보시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즉 이제 외화매출채권 외화매입채무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업활동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환산 손익은 영업범주가 되겠죠. 그러나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투자범주 손익을 볼 때 투자범주에서 외화예금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이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외화예금이니까 외환산 손익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투자 범주 손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로지 자금 조달에만 관련된 차입금, 즉 차입금 같은 경우는 재무범주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화 차입금이나 외화 사채 등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환산 손익은 재무범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외환산 손익이 이 각각의 자산 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세 가지로 나뉘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환산 손익, 외환산 이익 및 외환산 손실, 그리고 외환차익, 외환차손 모두 다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세 가지로 COA를 나눠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나눠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환산 이익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빌로우 OI,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가 되지만 2027년에 3개년 비교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그룹핑만 영업 외 수익 비용에서 이제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로 범주를 변경하면 그룹핑만 변경하면 손쉽게 3개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준비사항으로 두 번째 개정과목 체계 세분화에서 두 번째 항목은 확정급여 채무입니다. 맨 위에 있는 퇴직급여에서 단기근무원가와 퇴직급여 이자 비용이 있는데 확정급여 채무 단기 증가분 중에는 단기 근무로 인한 부분이 있고 이건 단기근무원가죠.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으로 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확정급여 채무에 있어서도 퇴직하기 전까지는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IFRS에서는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만큼 계산한 이자 비용 부분을 현재는 단기근무원가든 이자 비용이든 현재는 모두 다 퇴직급여로 해서 영업비용입니다.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로 해서 영업비용인데 이제 개정되는 IFRS 개정되는 손익계산서에서는 단기근무원가만 영업비용이고 이자 비용 부분은 재무범주의 비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COA를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부터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현대자동차의 2024년 연결감사 보고서 주석입니다. 이걸 보시면 확정급여 채무의 기초에서부터 증가, 감소, 기말로 변동되는 건데요. 기초에서 이제 단기근무원가로 증가하고 이자 비용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자 비용 금액이 2,759억입니다. 단위가 100만 원이었어요. 첫 번째 금액이 매우 크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확정급여 채무 금액 자체가 맨 위에 기초에 보면 6조 5천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6조 5천억에 우량 회사채 수익률이
보통 한 3% 이상, 4% 된다고 하면 6424 해가지고 2,750억만큼의 이자 비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 비용 금액이 크고, 절대값도 크고, 두 번째, 이 이자 비용 수준이 단기 근무원가로 인해서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하는 금액인 5,610억 원의 거의 절반 수준인 50%에 이르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IFRS 18 손익계산서가 개정되면 반드시 COA를 분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외부 감사인 및 감독기관이 반드시 요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준비사항 세 번째로는 제품 보증비,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IFRS 18 손익계산서 개정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경우에도 단기 신규 매출액의 과거 경험률을 곱해서 산정하는 그 부분은 이제 현재처럼 영업 범주이지만 단기 신규 매출액의 경험률을 곱한 부분 말고 충당 부채를 현재 가치 할인을 하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기간 경과로 인해서 즉 이제 지금 단기 말인데 1년 후에 1년 경과해 가지고 내년도 말에 이 말에 할 때 기간 경과로 인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는 그 부분은 재무 범주로 인한 손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IFRS 1118호 손익계산서 개정에 따라서 2025년도부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금액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외화 환산 이익 손실, 외환차 손익은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다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COA를 분류하셔가지고 상사채권인 매출채권 매입 채무와 관련된 외환산 손익은 영업범주로 그리고 나서 외화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외환산 손익은 투자범주로 그리고 외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산 이익 손실은 재무범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확정급여 채무에서 단기근무 원가와 이자 비용 부분을 분류해서 영업범주와 재무범주 하셔야 되겠고 그 이외에도 어, 그 이외에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등의 충당 부채의 현재 가치 할인하는 그 부분도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그건 이제 금액이 큰 경우에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을 지금부터 COA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을 준비하시면 2027년 돼서 개정된 손익계산서 양식으로 공시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